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으로 충격 속에 살아왔듯이 이 자연의 이치도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건지 출래 불사춘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을 때 봄 같지 않다. 꽃이 화들짝하게 피더니 강풍과 추위에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꽃을 피고 이게 점점 벚꽃도 시들어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튼 4월 중순이 훨씬 넘어섰는데도 날씨는 으시시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정말 몸에 굉장히 불편을 줄 만큼 힘드는 계절이니까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4일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국무총리 한덕수 씨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분이 6월 3일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사명이, 국민적 사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국민 선택,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우리 미래가 영속성을 지니면서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태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관세 폭탄, 방위비 부담, 또 여러 형태의 질서, 그러니까 그동안 국제사회를 이끌어왔던 다자협상 또는 FDA, WTO 체제, 이런 체제들이 모조리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라고 해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미국답게. 트럼프 일기 때 들고 나온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이 제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국 우선주의죠. 그러나 세계는 어차피 지구촌이니까 한 동네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여러 형태 종교적으로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인류가 희구하는 모든 소망은 평화고 또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 경제적인 풍요를 요구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약 80년 엄청난 격동의 시대를 지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45년 해방되고 48년 건국이죠.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고 국가의 기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정치체제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고 시장경제입니다. 그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라고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5.16 혁명이 나고 박정희라고는 청렴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빈곤의 탈출을 시도했어요. 1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38,000불 올라왔다면 세계가 놀랄만 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한 127개국이 독립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르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또 하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것이 산림노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세계 앞에 자랑하면서 한국의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휩쓸 때 우리에게는 뭔가 허전한 면모가 있습니다. 왜 자살률은 세계 최고일까요? 왜 저출산일까요? 왜 산불방지하나 제대로 못할까요? 쉽게 쌓으면 성은 쉽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
살림에 성공한 나라들은 유럽에 독일이 있고 또 오시아니아주에 호주가 있고 남북미에 카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4위쯤 돼요. 우리는 전란의 일기에서 민둥산을 개발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연료를 대체 연료를 개발해서 뭐 유명한 19원탄로부터 시작해서 전력, 가스 이런 것들로 대체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림은 자연히 우거지는 거예요. 근데 산불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가 지나는 길을 차도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림에 산불 재앙이 났을 때 불을 꺼야 할 거 아니에요. 소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방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임도라고 합니다. 임도. 숲을 임자 임도. 산에도 도로를 놔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물론 부주의해서 나죠. 그러나 기동성 있게 달려가서 불을 끌 수 있는 도로가 정착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허술한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엄을 당했어요. 그 헌재는 이유 없이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조용해요. 찬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증대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감정이 대립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습이 되고 이제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고뇌해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뉴욕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 나라의 성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를 지적했어요.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남미 아르헨티나 또 중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예요. 비참하죠. 삶이. 자원도 풍부하고 뭐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이 매장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아르헨티나 가보세요. 얼마나 풍요롭고 넓은 자연이 들판이 있는가. 석유가 매장된 거. 그래도 양푼을 두드리면서 먹을 라면이 없다는 거예요. 오지금은 그 미리네인가요? 그 대통령 작년에 당선된 사람이 전기톱을 가지고 출마했어요. 전기톱. 모든 걸 잘라내겠다고. 개혁을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도 구제금융을 다시 받아야 할 만큼 경제 위기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잘못 만나면 인기주의, 통치하기 수단으로서 사람 민심을 동요시키는 포퓰리즘을 쓰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비참한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지도자 선택에 전 신경을 써야 돼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토코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학을 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분이 정치 발전은 국민의 수준, 의식 수준만큼 발전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 선택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경영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사회도 오래 살았고 산업사회도 거쳤어요. 지금 지식정보사회를 거쳐서 인공지능사회, AI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습성적으로 구태의연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레임, 소위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 논리를 깨야 돼요.
좀 더 미래를 폭넓게 보라는 거예요. 이념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체제라는 위험한 이데올로기의 논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 누구의 편이 아니에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갈 거며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문명을 진단할 때 세계는 어차피 문명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26개 내지 그 이상의 문명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물론 수십 개의 문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세가 4개 문명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기독교 문명, 그 다음에 하나가 불교 문명, 그 다음에 유교 문명,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 그래요. 크게 그 대세가 그렇다 그러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명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역사의 진단을 해보니까 점차 중심 문명으로 주변 문명이 통합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문명을 받아들이고 국민화했냐 통합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대부분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독교 문명권입니다. 이제 유교 문명이 따라오고 불교 문명이 따라오고 이슬람 문명도 따라오겠죠. 그러나 주류 문명, 소위 중심에 서는 문명들은 세계를 지도하는 역량을 지녔어요. 저는 1990년 말에 99년쯤 될 겁니다. 팍스 코리아나라는 책을 한번 썼어요.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쓴다. 물론 팍스 로마 시대가 있었고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가 있었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어요. 80년대 말에 미국에 금융 쇼크가 왔어요. 엄청난 금융업들이 파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1%의 부가 99%를 절단내는 시대가 왔어요. 해고를 당하고 임금이 강제로 중단되고 비참한 현실이 왔죠. 물론 최근에 미국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선거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마가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쇄국화되는 아주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G2 국가로 허락해 버렸잖아요. 지금 중국은 총량면에서 미국을 곧 따라갈 겁니다. 그 다음 고도의 기술을 축적했어요. 물론 미국 혜택을 받은 거죠. 우리 혜택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하고 맞담배질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다 125%의 관세를 붙여놨어요.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0%, 104% 관세를 붙였어요. 그리고 공급망을 차단시켰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히토리예요. 세계 시장의 70%를 중국이 생산해요. 그 히토리 수출을 중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대체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가공할 것인가가 세계적인 문제.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요소수 때문에 파동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는 문명사적으로도 어느 문명에 속해 있느냐. 이번에 시카고 대학하고 뉴욕 대학 교수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죠. 그분들은 체제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했어요. 그 사례를 남북한을 든 거예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오늘 융성한 부를 축적했다면 북한은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평등 논리에 집착해서 인간의 창의성도 말살되고
의욕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열등국가로, 북한은 더더 인권도 없는 비인권 국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통치하는 세습이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원시적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완전히 파산나가지고 장마당에 지금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장마당.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힘이 세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건 정치 실패죠. 우리는 다행히 한미동맹 체제라는 국가안보 시스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발산하게 해서 기존의 경험적 축적된 논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신세계를 향하는 창조적 파괴를 단행했다. 이제는 정치가 그런 창조적 파괴를 결단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6.3 선거는 어느 당의 시스템 속에 속하지 말고 좀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눈이 쫄망쫄망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자유롭게 활개치고 살 수 있는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지도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주권 재민의 시대다 이게. 국회의원 선택도 힘의 균형을 찾아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어느 일방이 다수를 결정하면 입법 독재가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상식적인 판단이 벗어나는 이런 우를 범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물론 가공된 얘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사또가 재판할 때죠. 형벌을 물을 때 닭도둑놈하고 소도둑놈이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고을 사또 앞으로. 근데 사또가 닭도둑놈을 먼저 불러다가 닭을 왜 훔쳤냐? 그랬더니 먹고 싶어서 한 마리 잡았더니 하도 벌럭거려서 목을 삐틀어 가지고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판사가 그래? 근데 소도둑놈 보러 너는 왜 그 나무집 재산을 훔쳐서 소를 끌고 왔냐 그랬더니 소는 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안 끌고 왔냐 그랬더니 끈이 하나 널려있어. 그걸 주워 오다 보니 소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따 판결을 해요. 닭도둑놈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닭을 살려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목을 삐틀어 죽여서 가졌잖냐. 너는 살인성도 있고 사기성이 있어. 그런데 이 소도둑놈은 끈을 하나 주워오다 보니 소가 따라왔다고 했잖냐. 그러니 소도둑놈은 무죄고 닭도둑놈은 유치장에 들어가서 6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옛날부터 법이란 건 삼수반에 갈 것자락이 있어. 낮은 힘이 없는 사람 늘 벌을 받아요. 무전, 유죄, 유전, 유죄, 무죄 이런 식의 논리죠. 지금 우리 판단의 논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실형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변경을 해도 그 법적 가치를 대면은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파면당해버려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한 제도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높으면 이제는 국민이 판단한 정치체제, 지도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당부하는 사람의
지도자의 가치를, 위상을 어떻게 척도할 것이냐, 잴 거냐.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야. 자유. 그걸 착해서 몸부림친 거야. 그걸 부정하는 어떤 지도자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유를 부정한다고는 안 하겠죠. 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들여다볼 줄 아는 국민적 성숙한 정치식이 생기기를 요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편가르기나 늘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말고 프레임에 둘러싸여가지고 무조건적 선두장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위원회는 국민이 불신이라고 믿는 부분을 점점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서버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전투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공간을 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던지면 한 번쯤 국민의사를 밝혀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작동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만의 선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럽에도 수작업 하는 선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도 일부 수작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선택됐다고 생각하면 그 지도자는 국민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을 받아요. 어떤 정책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치에도 국민의 수준이 낮아야 되고 꼭 산업 경영에만 필요한 창조적 파괴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강해 드리면서 우리 21세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세계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와야 돼요. 대한민국은 선택된 국민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요. 기독교적 논리가 아니에요. 문명사적 논리예요. 태평양 중심국가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무한한 창의력을 가진 나라. 이게 어느 나라가 대국이냐 하는 거, 큰 나라냐, 무슨 국방이 크냐, 이거 절대로 영토나 국민이나 뭐 국방력만 가지고 좌우지 않습니다. 오직 싱크탱크 집단, 두뇌 집단이 세계를 좌우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걸 무시하고는 세계사를 논할 수 없어요. 한국인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가 우리 K컬처,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중적, 보편적, 우리 당군의 건국이념 속에 들어있는 홍익인간, 대동세계 이론이 적용될 때가 왔다. 거기에 경천이 필요해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만 가지고 안 돼요. 이런 점에서 21세기 이제 저물기 전에 우리가 문명을 태평양 문명의 중심에 쓰도록 지금 오직은 한국 김치가, 라면이, 김밥이 세계 시장을 쓸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홍콩, 마카오 가보니까 시골 동네까지도 한국 푸드 음식을 파는 시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다녀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녀왔는데 백화점에 가보니까 한국 상품 중심에서 딱 있어요. 일본 상품 변두리를 밀어놨고 미국 상품 보이지도 않아요. 메이드 인 USA 시대도 갔고 메이드 인 재팬 시대도 갔어요.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코리아. 한국 시대. 그래서 박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가는 세계의 지도자를 뽑는 리더십 결정 수준을 자기 자신의 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인식으로 판단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주인으로서의 세계사의 한국을 길이 통일국가를, 번영국가를, 평화의
파괴 국가에서 평화를 복원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주제를 국민의 선택,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